시각, 청각, 감각 데이터를 낱낱이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네, 낱낱이.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부분이 인간의 생물학적 신경망하고 인공신경망하고 다른 점이에요. 인공신경망은 낱낱이 저장할 수 있어요. 인공신경망은.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망의 장점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가 아직도 멀었어요. 밝혀내는데. 그리고 인간의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예요. 전부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직렬 구조는 현재 컴퓨터는 직렬 구조죠.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산 처리를 계산을 어떻게 했냐? 직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하고 순차적으로. 하나하고 계속. 예? 그렇죠? 그런데 병렬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10개 연산을 한다. 그러면 폰 노이만 방식의 지금 직렬 구조 컴퓨터 방식은 1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순서죠.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면 계산이 틀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병렬식 구조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날수록 연산을 계속 많이 해야 되겠죠. 연산이 늘어날수록 그걸 빠르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의 문제. 그래서 집적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병렬이라는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그냥 한 번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동시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퍼포먼스 10번 한다. 이게 병렬이에요. 그럼 병렬을 하려면 어떻게 돼서 모든 게 연산을 한 번에 해야 되겠죠. 인간의 뇌신경망은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효율적이 되겠죠. 이게 인간의 신경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병렬로 내가 예를 들면 직렬로 뭔가 글씨를 떼어낸다.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뭐 10개, 100개의 낫이 있다. 그럼 직렬이면 하나씩 띄우는 거예요. 하나씩. 병렬은 가다 그러면 가를 동시에 띄우는 거죠. 이게 병렬이에요. 네, 병렬. 자, 이 병렬의 장점은 일부가 빠져도 가라는 것은 일부가 빠져도 얘가 어떻게 돼요?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일부의 연산이 컬랩스, 붕괴가 돼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알고리즘은 일부의 뉴런망을 붕괴를 시켜요. 왜? 일부를 붕괴를 시키면 정확하게 패턴을 완벽하게 띄우지는 못하지만 뭐가 되겠어요? 붕괴를 시킨다는 말은 일부러 작동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속도의 효율성과 연산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가라는 것도 여기가 붕괴되고 여기를 안 띄우고 이 정도 안 띄워도 딱 보면 사람은 가라는 걸 알거든. 그것만으로 판별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를 붕괴를 시키는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네, 뒤에 이제 여러분 배우시면 알아요. 자, 그게 병렬. 근데 직렬은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럼 직렬은 순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뭐가 붕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직렬의 한계예요. 직렬의 한계. 그래서 병렬이 구조 자체가 좋죠. 굉장히 효율성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뇌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신경망 칩,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이라고 그러잖아요. 뉴로모픽스거든요. 예, 이게 뭐냐? 인간의 뇌 신경망처럼 지금 CPU는 그 처리 방식은 아까 했던 폰 노이만 방식의 직렬 방식인데 이거를 병렬로 작동하는 칩을 만든 거예요. 이게 뉴로모픽스예요. 뉴로모픽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구별하면 되고요. 그 병렬 칩을 만든 거예요. 그게 AI 칩이라는 거예요. AI 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자, 그런데 인간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칩도 그렇게 만들지만 그 칩을 만드는데 인간만큼 지금 따라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미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이 뇌신경망의 단점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딱 한정돼 있어요. 3억 개의 패턴 인식기 가지고 처리해야 돼요. 내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부모가 좀 더 막 훈련시켜서 내 자녀한테 4억 개의 신경망을 만들 수 있게끔 유전해주고 5억 개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다 3억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억 개만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컴퓨터는 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인간보다 뛰어나냐? 컴퓨터는요, 3억 개, 4억 개, 5억 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병렬에 성공하면. 이게 컴퓨터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면 인간은 생물학적 뇌가 강화된다는 것은 이 표현을 하면 이 뇌의 패턴 인식의 작동을, 효율성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더 강화시킨다는 거.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인간 뇌의 향상을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3억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물학적이라도 이것 자체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것의 효율성, 활동성,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방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
왜 뛰어나느냐? 이게 이제 정확히 하면 이렇게 그죠. 협업의 중요성이에요. 인간은 3억 개밖에 안 되는 패턴 인식기의 한계를 뭘로 극복하느냐? 협업을 해요. 왜요? 저는 3억 개인데 여러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명이면 30억 개잖아요. 30억 개의 패턴 처리기를 갖는 거예요. 나는 3억 개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거든요. 그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3억 개 안에서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명이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일단 기본 전제는 다 패턴 인식기 패턴이 다 다르게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보면 상당 부분은 통합돼 있지 90%. 그러나 최소 10%는 패턴 인식기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 그러면 그 협업이라는 것은 그 다른 패턴 인식기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패턴 인식기처럼. 이게 협업이에요. 이게 뇌신경공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협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아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서로 모르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패턴 인식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모르는 얘기가 많이 나오려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값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이 다 다를수록 좋아요. 경험도 다르고 백그라운드 나이도 다르고. 같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패턴 인식기가 다를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죠. 협업이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협업 역량이.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패턴 인식기를 가진 사람, 가능하면 중복된 패턴 인식기가 적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좋아요. 이게 경험이 다르거나 연륜이 다르거나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다르거나. 이게 첫 번째. 이건 구조적 구성이에요. 팀을 구성할 때. 네. 두 번째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상대방을 디스하는 문화가 없어야죠. 다 다르겠는데 왜 그런데 다 다르겠는데 안 되느냐? 다른 사람 다 뭐 하는데 가도 안 되더라. 당연하죠. 이런 문화가 안 돼. 막 디스하는 거예요, 서로. 네가 뭘 알아. 이러면 다른 패턴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게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집단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모아놨는데 하나도 안 나. 쌈만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패턴 인식기를 서로 쓰지 못하는 것은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공감을 하고 들어주고 아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죠. 이러면 패턴 인식을 다 다르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협업이에요. 이거를 저는 제가 클라우드네를 했죠. 클라우드네는 이거를 클라우드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쉽게 해서 요새 랜선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랜선 상에서 서로 협업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 70억이면 70억 개의 그러니까 3억 개 곱하기 70억 패턴 인식기를 랜선상에서 혹은 가상공간상에서 연결시켜서 같이 쓰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네. 제가 얘기하는 이게 클라우드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생물학적 제가 세 개의 뇌를 인간은 앞으로 세 개의 뇌를 갖는다. 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최 박사님 밑에서 배우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디스하고 뭐 웃기는 얘기나 뭐 이러긴 안 했죠. 그러나 서로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도대체 뭐 박사님이 갈수록 소설을 쓰시는데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이제 이해가 되죠? 당연히 이게 리즈너블해요. 이게 클라우드네요. 이거 저는 현대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클라우드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뇌가 뭐 있어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단일 뇌가 또 인공지능 인간이 있죠? 물리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돼요? 패턴 인식기를 늘리죠. 인공지능의 핵심에 패턴 인식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 인식기를 무한정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고 패턴 인식기를 퍼포먼스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 패턴 인식기를 3억 개를 다 안 쓴단 말이에요. 못 써요. 아인슈타인도 아인슈타인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뇌는 뇌 용량을 얼마나 썼는데 아인슈타인이 한 20% 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20%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패턴 인식기를 다 안 쓴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패턴 인식기를 만드는 만큼 다 써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패턴 인식기의 숫자를 물리적으로 원하면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패턴 인식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 뇌 패턴 인식기의 강화, 효율성 증가, 클라우드 패턴 인식기, 그다음 인공지능 패턴 인식기. 이 세 개는 연결되죠? 이게 당연히 인간의 패턴 인식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내가 쓸 수 있는. 당연히 패턴 인식기가 증가하면 이 이론상으로 하면 뭐예요? 패턴 인식은 곧 지능의 증가, 인식의 증가, 학습의 증가이죠. 당연히 인간의 지능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문제풀이는 어떻게 지능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패턴 인식의 숫자로 효율성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의 향상이 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가 쓴 시나리오가 그냥 나온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그때는 못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을 다루니까 지금 하는 거고요. 자, 뉴런 계층으로 인식하고 기억한다. 패턴을 인지하고 패턴의 나열로 저장한다. 패턴으로 인지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일부만 인지되어도 변형되어도 병렬이죠. 패턴의 특징을 기반으로 꽤 좋은 판단력을 유지하죠. 이게 인간의 뇌의 핵심이에요. 제가 다 설명했고요. 기억된 패턴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거나 끊어지면서 희미해지거나 삭제된다. 인간은 3억 개의 패턴 인식밖에 없으니까 패턴 인식기를 효과로 쓰기 위해서는 잘 쓰지 않는 패턴 인식기는 폐기 처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가 떨어져요. 연결이. 시냅스가 연결이 떨어지고 시냅스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연결을 하죠. 이게 이제 계속 그 작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미 패턴으로 돼 있는 거를 강화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나이 들어서.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꾸 새로운 걸 배워야 돼. 왜? 새로운 것은 새로운 자극이잖아요. 새로운 자극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과 강화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뇌 기능 강화를 하는 거예요. 뇌 기능 강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계속 배우면 뇌 기능의 구조적 붕괴가 안 이루어지니까 구조적 붕괴가 치매, 네, 뭐 이런 거 되거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뇌 인지 기능의 강화가 이게 운동력 강화가 연결돼 있어요. 신체 능력 강화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뇌 인지 기능을 강화시킬수록 신체 운동 능력도 이 떨어지는 것도 현저히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그런 속성들 때문에 그래요. 뇌 신경망에. 인간의 기억은 입력된 패턴 구성 순서를 따라 순차적으로만 출력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암기한 뭐 이건 제가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패턴 나열로 저장해두면 동일하지는 않지만 막연한 연관성, 비슷한 상위나 하위 패턴을 가진 기억을 촉발하는 자극만으로 원하는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패턴 인식 방법은 외부 정보나 지식 처리만 사용되지 않고요. 인간의 행동 단계도 패턴 인식을 기억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지식만 패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운동도 패턴으로 인식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뭐 탁구를 치거나 여러분이 골프를 치면 계속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몸에 익히죠. 그러니까 몸에 익힌다는 게 두 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최초의 이 근육,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신경망이 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에 신경망이 있어요. 그 신경망만 가지고도 지능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게 브룩스의 이론이에요. 네. 로봇 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로컬 인공지능이에요. 로컬 신경망을 가지고 하는. 네.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오히려 때로는 운동과 관련된, 그 움직임과 관련된, 무빙과 관련된 로봇 기술은 인지적인 것보다는 그런 운동신경망만 가지고도, 지엽적인 운동신경망 가지고도 얼마든지 로봇이 잘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로봇은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는 데서 걔가 뭐 막 똑똑하고 뭐 내가 질문을 던지면 다 알아듣고 뭐 설명해주고 이런 로봇보다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로봇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행동을 잘하는 로봇이란 말이에요. 잘 걸어다니고 잘 소나 양도 잘 몰고 막 이런 거, 떨어진 물건도 잘 잡아주고 내가 공을 치면 같이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얘는 인지 능력이 바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신경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빠르고 비용도 적다. 그게 브룩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은 그쪽이 한쪽이에요. 그래야 인지가 필요하다. 쪽은 인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의 신경망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강화학습을 쓰는 거예요. 강화학습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험의 시행착오에서 최적의 옳은 행동이 아니라 최적의 행동만 하면 되니까. 최적의 행동만.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동도 패턴으로 인지시킨다. 결국은 뇌로 인지돼요. 그러니까 그 국지적인 인지되지만 그 행동 자체를 패턴화 시켜가지고 뇌가 인지를 해요. 네. 왜 패턴화 될까요? 글자와 이미지만 패턴화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무빙도 행동도 무빙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온오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온, 오프, 온오프. 그러니까 온오프기 때문에 뇌에 다 기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행동도 인지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뇌가 그다음부터 명령을 내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르. 그래서 몸의 그 특정 부위에 운동 영역 부위에 신경망과 협업을 해서 쉽게 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몸에 익히면 습관적으로 그 작용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도 그래서 반복 훈련이 되면 몸에 익힌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패턴이 이렇게 이제 계층별로 쭉 돼 있죠.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그 패턴을 자극하는 신호가 들어와요. 그럼 그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에서
모든 말단 가장 밑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도 그 찍히면 거기서부터 위, 상하위로 얘가 신호를 쫙 전달해요. 그리고는 병렬 구조로 딱 띄울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파편적 기억만 가지고도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파편적 기억이 패턴을 이게 공유하거든요. 뇌신경망이 이 3억 개의 패턴 인식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처음 하나의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은 삭제시키는 거. 그리고 거기다 다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생 전체에서 가장 뭐랄까요? 패러다임 체인지에 가까울 정도로 대규모로 하는 게 그게 청소년식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뇌신경망이 어려서도 막 연결이 돼요. 막. 예,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계속 연결을 시킬 수 있죠. 막 연결을 시키다가 얘가 이제 한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뭐 그게 20%가 됐든 어떻게 됐든 뭐 그건 왜 그것밖에 못 쓰는지 오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걸 다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면 얘가 한계에 오면 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 시절에 이거를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네. 막 붕괴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전두엽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대규모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청소년기예요. 이게 청소년기 그래서 지 맘대로 뛰는 거예요. 예, 지 맘대로 뛰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대규모 붕괴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 예,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버려요. 그걸 다시 써야 되니까. 예, 연결을 끊는다는 거, 지운다는 것은. 예, 그리고 다시 연결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시냅스도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새로 만들고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 세포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인체의 세포는 세포가 죽으면 다시 만들어요. 근데 뇌세포는 뇌신경망은 세포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면 그 다음 때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대신 세포는 안 만드는데 뇌는 뭐냐? 시냅스는 만들었다 세포처럼 만들었다가 죽였다가 만들었다 죽였다가 계속 일어나요. 왜? 뇌는 뭐예요?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정해 보면 뇌는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잖아요.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 자체가 뉴런 세포 자체가 없어지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네, 그럼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이걸 온오프를 가중치를 다 기억해놨는데 이거를 세포가 다시 예를 들면 30일 만에 없어졌다 재생된다 이러면은 다시 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기억을 싹 없어지는 거죠. 완전 리셋 시키는 거죠. 포맷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 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뇌 세포는 그냥 한번 생성되면 죽을 때까지 3열만 있는 거예요. 대신 연결은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뇌는 시냅시스를 세포처럼 죽였다 살렸다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네, 평생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중복을 시키는 거예요. 패턴을 병합시켜요. 네, 3억 개 안에 써야 되니까.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3년 6개월 동안 여기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상당 부분 뭐 예를 들면 15주씩 하면 1년이면 30주고 거의 90주. 예를 들면 한 100번을 여기에 왔다가 똑같은 장소에. 그럼 여러분들은 100번을 그냥 여러분 생각은 100번을 내가 기억해내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00번을 왔어요. 근데 100번을 오는데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뇌는 저장을 안 해요. 왜? 100번 동안 여기 왔을 때 반드시 상당수는 그냥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공통된 패턴에다 전부 다 밀어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 억지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뇌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패턴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변개를 시켜서. 왜? 이럴 수도 있었겠다. 저럴 수도 있었겠다. 내가 다른 패턴에서 가져와서. 내가 이리 왔으면 여기 이럴 수.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토요에 처음부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복귀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은 소설입니다. 없어요, 기억이. 그렇게 해서는 뇌가 망가져요. 터져버려요. 패턴을 딱 기억해놓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여러분 직장에서 했던 집에서 했던 이 패턴들을 가지고 가서요. 뇌가 그랬을 거다. 확률적으로 추론을 시키면서요. 뇌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뇌의 작동 방식. 이게 두 번째, 병합시키는 거.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패턴, 공통된 패턴이 많은데 이제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얘가 탁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기억을 쫙 떠올려요. 쫙 떠올립니다. 쉽게 해서 어떤 향기가 굉장히 공통된 내 패턴이다. 그럼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여러 개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아기 때부터. 예, 그다음 연애했을 때 기분 좋아.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즉 들어오면 자기도 패턴에 들어오면 위아래로 정보를 보내면서 얘가 기억을 패턴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식도 된다. 새로운 패턴이 기존의 패턴과 일치하는 걸 제가 하위 레벨 패턴이 있으면 적절하게 연결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것도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인공지능 활용하죠. 그러니까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하위 패턴은 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와 늑대를 기억하는 패턴은 하위 레벨이 어떻게 돼요? 상당 부분 유사하죠. 개와 늑대. 어쩌면 우리는 구별 안 될 수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왜?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개와 늑대가. 네. 그 정도 수준의 큰 개라면 그리고 색깔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개인지 늑대인지 몰라요. 하위 패턴이 상당 부분 일치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개와 늑대를 어떻게 구별해요? 그 상당 99% 패턴을 일치하는데 1%가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의 패턴과 늑대 패턴을 다 기억해놓은 거죠. 자,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실제로 알고리즘에 쓴 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하나의 몸통에 두 개의 머리. 패턴을 공유한 거예요. 패턴을.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경망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서로 역공학 공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러면 머리를 몸통은 뭐냐? 공통된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같이 쓰는 어떤 머리는 뭐예요? 특정한 목적이죠. 개냐 늑대냐 라는 거. 그러면 공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냐 늑대냐 개에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크기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진돗개냐 뭐 이렇게. 그러면 머리를 계속 다를 수 있죠? 공통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몸통에 머리를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공지능의 방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여러 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몸통 하나에 머리 하나. 즉 특수목적 알고리즘 하나죠.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에.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중복된 패턴들을 이용하면 몸통 하나에 알고리즘 하나가 목적이 두세 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디에 개발하면 돼요? 거꾸로 돼요. 여러분들이 공통된 패턴이 많은 분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 하나로 공통된 패턴을 인식시키고 그 패턴을 그대로 이용해서 나중에 머리를 여러 개를 달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은 몇 개를 같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겠죠. 공통된 게 많은 게. 근데 일상생활을 보면 공통된 패턴을 갖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이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피질이 잘 발달할수록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뇌와 뉴런에 대한 몇 가지 상식들을 추가로 볼게요. 뇌회로는 목적을 갖는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목적을 가져요. 예, 생존을 위해 보고 듣고 움직이는 관련된 연산 문제 해결. 그래서 목적은 연산으로 해결한다. 라는 거죠. 모든 게 계산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계산으로 된다. 뇌도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풀고 싶어요? 예, 자동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계산 방식으로 풀 것이냐를 거꾸로 아이디어를 뽑으면 돼요. 네. 계산, 연산입니다. 모두 다. 뉴런은 정보 전달 신호를 처리하는 일만 한다. 전기, 화학 신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돌아다니거나 분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세포는 돌아다니잖아요. 시냅스는 다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뇌에는 100가지 유형의 시냅스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뉴런 하나는 500에서 2만 개 시냅스를 가져요. 평균 1만 개. 그래서 신피질에는 대략 300억 개의 뉴런,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어요. 1000조 개의 시냅스. 그리고 하나의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된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1000조 개예요. 1000조 개. 시냅스는 제가 인공신경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뉴런들이 있고 이게 줄을 긋죠? 이게 시냅스라고 보면 돼요. 이게 1000조 개. 그러면 뇌와 같은 수준의 통합된 인공신경망을 만들려면 이 줄이 어떻게 돼요? 1000조 개가 갖는 인공신경망을 만들면 되겠죠. 단일로 만들면. 아직 그러지 않아요. 별로 안 됩니다. 뉴런 연결은 시냅스 간의 연결. 시냅스가 뇌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 요소가 되고요. 인간의 뇌에서도 뉴런들 간의 시냅스의 정보가 저장되고요. 인공신경망도 가중치 정보가 저장돼요. 전기신호는 영일, 활성, 비활성으로 특정 정보를 시냅스까지 전달, 비전달을 결정하고요. 시냅스에서 화학신호는 특정 시냅스 간의 화학적 신호 결합 방식, 열쇠와 자물쇠에 따라 특정 뉴런끼리만 연결되게 하는
하여 같은 구조를 가진 수많은 뉴런들이 하나로 엉킴을 방지해주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막 연결하면 뉴런이 지 맘대로 다 연결돼서 다 엉키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것을 방지하는 게 화학신호예요. 뉴런이 지 맘대로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런의 핵은 활성, 비활성밖에 없어요. 전부 다 활성, 비활성. 근데 계속 다 활성, 비활성하면 그럼 시냅스가 우리가 그 다음 드는 철학적 질문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연결된대? 연결이 막 엉키면 어떻게 돼?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안 엉킨다는 거죠. 예, 이게 창조주의 놀라운 신비예요. 예, 조물주의. 화학적 처리가 시냅스가 100가지 종류가 되죠. 그 화학적인 신호가 지들끼리 열쇠와 자물쇠예요. 그러니까 붙을 끼리만 붙어요. 그래서 엉킴을 막아주죠. 그래서 굉장히 균질하게 아까 봤던 프랙탈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뉴런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돼? 전문성이 달라요. 뉴런마다 전문성이 다르죠. 시각 처리, 그 다음에 운동 영역. 이거는 뭐예요? 처리하는 패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패턴을. 예. 그 다음에 시각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게 시각이다. 대뇌피질의 절반이죠. 그래서 인간은 시각에 굉장히 의존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정보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각이죠. 그래서 인류가 이 시각 정보, 동영상 정보든 이미지 정보든 이것을 처리하는 뉴런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획기적인 도약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각에서도 인간 뇌도 형태, 색깔, 운동, 판별 등 이런 다 전문성이 달라요. 예, 그리고 뉴런 숫자가 적을수록 전문성이 고도화돼요. 적은 뉴런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런의 기능은 입력값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후속으로 활성화시키는 다른 뉴런들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뉴런이 뉴런으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인공 뉴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은닉층에 있는 인공 뉴런의 유닛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단순 세포처럼 움직인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습은 일련의 효과적인 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기억은 시냅스 연결 강도 증가에 기반한 네트워크 강도의 증가다. 그리고 시냅스 강도 연결은 인간은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변해요. 그래서 날마다 어제의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시냅스 연결이 다르다. 뇌신경으로 얘기하면 돼요. 완전히 달라요. 날마다. 인간의 반응은 판단, 추론, 명령은 확률로 작동해요. 확률로. 인간도 정확히 얘기하면요. 확률입니다. 인간의 뇌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전부 다 확률적이에요. 확률에 의해서. 왜? 그 확률은 뭘까요? 여러분의 뇌에 연결된 시냅스 연결 구조, 즉 가중치의 연결과 강도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중치가 연결이 많이 되고 가중치가 두꺼워졌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냅스가 두꺼워졌다. 이거 뭐예요? 확률적으로 이쪽이 강화된 거예요. 가중치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인풋이 들어오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가중치는 5고 B는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정보가 오는데 얘는 5를 주는 거죠. 확률적으로 높게 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높은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확률적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적 계산. 인간의 모든 뇌도 전부 확률 계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확률 계산이에요. 그럼 논리는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굉장히 이건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확률적으로 99.9%라고 인간이 생각해서 그거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연역적이라고. 그 신념이에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라고. 이거는 오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확률이다. 확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 시각 관련 뉴런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게 개념화되죠. 네. 이거는 원숭이 시각 관련 뉴런 네트워크 계층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망막 신경절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실제로 뉴런 계층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유사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인간의 신경망 300억 개 신경세포, 1000조 개 시냅스 이거를 딥 추상화하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여기에 있는 뉴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유닛. 그래서 인풋 유닛과 아웃풋 유닛이 있고 이게 이제 커넥션이고 여기 커넥션이죠. 여기에 가중치가 들어가요. 이게 시냅스 연결이라고 보면 돼요. 연결들.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가 다 써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막 학습을 해요. 그럼 여기에 가중치가 계속 변해요. 연결의 강도가 변하듯이.
예, 그럼 이게 막 변해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면 충분히 이 목적과 관련된 것은 다 분류를 하는 거죠.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어요. 판단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도 계속 가중치가 변해요. 그러나 어떤 수준에 올라오면 딱 셋업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최종적인 가중치의 숫자들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층별로 오니까 가중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온 것, 이것과 이것의 가중치, 여기서 이것을 판단하는데 가중치, 여기서 판단하는 가중치, 이것은 아까 봤듯이 계층이 있죠. 선을 판단하는, 면을 판단하는 거기에 대한 가중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요. 양자 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 선들의 연결과 이 선들의 가중치의 숫자가 알고리즘.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다. 인간의 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인공지능 신경망은 수백만 유닛 밖에 안 돼요. 여기는 신경수백 300억 개 들어있죠. 이거 수백만 개밖에 안 돼요. 아직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시냅스는 1000조 개잖아요. 이 연결이 1000조 개란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근데 지금의 현재 인공신경은 수십억 개밖에 안 돼요. 1000조 개인데 지금 인공신경만 수십억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건 수십억 개밖에 안 돼 퍼포먼스가 나요. 왜? 지금 인공신경망은 뭐예요? 인간의 뇌에서 하는 일부분의 영역에서 하는 그것을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으로 따지면 이 정도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부분의 목적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연결시켜서 인간만큼 1000조 개의 시냅스를 연결시켜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신경망을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돼요? 인간 수준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전체를 보면 인간 뇌신경망의 10,000분의 1 정도예요. 10,000분의 1 정도예요. 네. 10,000배가 더 발전해야 인간의 구조 자체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게 층,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딥하다는 거죠. 층을 계속해서 연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간신경망은 계층 구조죠. 최적화 과정이 학습이다. 가중치 연결의 최적화 과정의 학습.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고리즘은 뭐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인공지능 신경망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최적화된 가중치들의 연결.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 그 다음에 학습은 뭐냐? 그것의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을 완성할 때까지의 가중치의 최적화 과정, 조절 과정의 학습이에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 인간의 뇌와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건 한번 보여드렸죠? 안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쪼개는 거예요, 계층. 처음에는 빛이냐, 빛이 없냐. 이게 1차원 데이터예요. 네. 그 다음에 dot or nothing. 그래서 on-off로. on-off는 1차원이죠. 우리는 지금 이게 3차원, 3차원으로 보이는데 시간까지 하면 4차원인데 인간의 뇌는 무조건 1차원으로만 봐요. on-off. 전부. 그 다음에 어떤 레벨이라고 하는데 어떤 레벨이든 패턴이 돼요. 이것도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점을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점 다음에 선을 만들죠. 인간의 뇌가 그런 거예요. 점을 받아들여서 점을 하나면 점인데 점을 2개를 붙이면 어떻게 됐어요? 이론상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은 점을 2개를 상위 패턴에서 점을 2개를 가져다가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2개만 갖고 안 되겠죠? 여러 개 필요하겠죠? 선을 만들려면. 그래서 선의 길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2개를 붙이면 면이 되죠. 그래서 계속 상위로. 우리는 최종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조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뇌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 자, 그래서 가중치는 뭐냐? 가중치는 하위 패턴에 있는 입력값이 상위 패턴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되는데요. 가중치는 패턴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중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가 높은 건 뭐예요? 얘가 가중치를 높게 준 거는 얘가 지금 스스로 이게 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중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도대체 제가 가중치를 왜 높이냐, 어떻게 높이냐라는 것은 걔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럼 인공지능이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제가 아까 가중치는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중치를 다 들여다보면 혹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그 가중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높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중요한 신호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인공지능 활용하면 거꾸로 가중치를 도출해내라.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거꾸로 도출해내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보를 쫙 주면 얘가 패턴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뭔지를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가중치. 가중치가 높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위로 가면 이제 A죠. 이게 A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게 지금 밑에는 사선이 있고 이쪽 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로 뻗은 게 있고 사선도 이렇게 있죠. 이 두 개가 선인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redundancy라고 그래요. redundancy. 이게 redundancy라고 그러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정보가 와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A라는 거를 얘가 위에 있는 패턴 인식기가 이걸 다 가지고 아니라 하나만 보고도 A라고 판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A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A가 사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세 개예요.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해서 본다면 뭐가 들어오면은 셋 중에 세 개가 다 안 들어왔어요. 하나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만 들어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A라는 걸 판단한다면 어떤 셋 중에 뭐가 들어오면 가장 판별의 확률이 높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 이렇게 선,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A만 있어요? B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고 확률이 떨어지죠? 가중치가 낮단 말이에요. 뭐가? 이거겠어요? 그럼 이거겠어요? 자, 이게 가중치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봐서 정보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다 안 들어올 수 있죠. 어떤 게 붕괴돼서. 그러면 뭐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럼 좀 더 쉽게. 이게 세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써요. 이렇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일단 이게 확실하겠죠. 이게 가중치가 높은 거예요. 여기다 이게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특색이 뭐냐? 그럼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특징만 보고도 A라는 거를 판별하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판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많이 기여하는 것에 가중치를 많이 주죠. 이게 작동 원리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해봤잖아요. 뭐 가중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가중치가 이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연산 돌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뉴런 알고리즘 하고 그랬잖아요. 배측과 배측. 거기서 뭐 가중치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거를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전부 다 이게 이제 계약적 방식인데 계약적 방식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오차는 뭐고 막 이런 거. 왜 그걸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그런데 이제 입력값에는 자, 중요한 게 입력값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중치 파라미터가 들어오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중치가.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와 크기 파라미터 이 두 개가 들어와요. 파라미터라는 것은 분별 요소예요. 크기가 뭐예요? 시공간의 정보예요. 시간과 공간의 정보도 들어간다. 이걸 크기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정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크기 파라미터를 쓰지 않아요. 가중치 파라미터는 무조건 다 쓰고요. 크기 파라미터를 쓰지 않아요. 그럼 시계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시계열을 하죠.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들어있죠. 이거는 시간 파라미터를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파라미터를.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가중치 파라미터와 크기 파라미터. 그리고 점선면은 2D 이미지에서 공간 크기가 더해지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공간은 사실 이게 공간이에요. 그렇죠? 공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점은 점이에요. 1차원. 2차원은 면. 그 다음에 3차원 입체. 공간이 들어가죠. 공간이 확실히 들어가는 게 3차원.
2차원도 사실은 공간이에요. 네. 4차원이 이제 시간이 늘어지면 4차원 정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글을 쓰는 규칙이나 운동 절차들도 계층적 패턴 인식으로 저장한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운동의 절차, 글을 쓰는 규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도 패턴화 시킵니다. 인간의 뇌는. 네. 규칙도 패턴화 시켜요. 그래서 뭐 정보만 패턴화 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 움직임도 패턴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고 규칙도 패턴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차를 학습한다. 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 레벨에서 계속 패턴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패턴 이렇게 만들고 이걸 패턴을 조합해서 L자도 만들고 P자도 만들고 그러면 이게 밑에가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서는 P와 L뿐만 아니라 이것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돼요? 패턴을 계속 만들겠죠. 그러니까 패턴을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쓰는 거. 패턴을 공유하는 거. 그 다음 P와 L을 가지고 F를 만들고 이 P와 L을 쭉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쌓아가면서 옆으로 확장해가면서 사람이 기억을 만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법이 어원을 가지고 기억법을 쓰죠. 비슷한 단어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죠. 어떻게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게 기억이 빨라요. 뇌에게. 패턴이 다른 걸 다 패턴이 공유가 되는 게 적은 거를 막 학습을 해봐요. 동떨어진 걸.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작업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많은 양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턴이 겹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럼 그 패턴 위에다 계속 쌓는 거니까. 이게 뇌 신경공학적으로도 학습법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작동 방식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던던시인데 리던던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이제 리던던시가 왜 중요하냐? 이건 이것 같은 거예요. 리던던시가 없으면 프로그래밍이에요. 리던던시가 없는 거는. 그냥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정보를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A라고 판단해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개념적으로 보면 A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선 2개 긋고 직선 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A를 다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 사선의 각도가 전부 틀리고요. 이 가로치는 것도 틀리고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B도 마찬가지고 흘려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수동으로 손으로 전부 다 그 경우의 수를 입력시킬 수가 없죠. 왜? 이게 리던던시가 너무 많으니까. 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인공지능을 써야 되느냐 핵심이에요. 리던던시 때문에 쓰는 거예요. 리던던시 때문에. 리던던시가 그냥 손으로 프로그래밍 해도 충분한 거는 인공지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코딩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코딩하는 게. 근데 리던던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코딩이 안 돼요. 손글씨 인식조차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필체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리던던시 때문에 신경망에게 그 리던던시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리던던시를. 각 계층마다 상당한 리던던시, 즉 비슷한 모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변성을 넉넉히 처리하는 거죠. 그 리던던시를 각 계층마다 리던던시를 전부 다 학습을 시켜요. 네. 이게 아까 사선을 긋는 친구였다면 사선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짧게 듣고 길게 듣고 이거 계속 리던던시를. 그래서 얘가 리던던시를 전부 다 학습해가지고 밑에다 각 층에다 리던던시를 쫙 깔아요. 쫙 까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리던던시가 상당 수준에 올라온 게 인식률이 상당 수준에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리던던시가 복잡할수록 혹은 계층이 쪼개야 될 계층이 많을수록 리던던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코딩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이. 다 리던던시를 입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던던시를 얘가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심층 신경망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을 쓸 거냐 코딩을 할 거냐 뭐가 효율적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인공신경망이 모두 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쉽게 해서 자바나 혹은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코드 한두 줄 치면 혹은 10줄 치면 될 것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공신경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 드는 거니까.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코딩해도 되는 거, 그러지 않은 거. 이것의 핵심은 뭐 패턴 처리도 있지만 리던던시. 왜? 인간도 패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얼마든지 계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리던던시에 있다. 그러면 왜 빅데이터가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많이 얘기잖아요. 빅데이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 이게 날개를 달았다. 네. 리던던시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네. 리던던시 때문에. 빅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던던시를 인간이 일단 잡아낼 수도 없어요. 리던던시를. 근데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리던던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은 거. 그리고 그거를 코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신경망에 넣어가지고 왜 코딩보다는 얘는 특수 목소리니까 그걸 계산하는 것만 포커스를 넣었으니까 그 계산은 그냥 얘가 엄청나게 하겠죠. 계산해서 막 분류해서 비슷한 걸 다 집어넣는 거니까 사실 분류거든요. 분류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만 구조만 인간이 넣어준 거예요. 그럼 얘가 그 분류 기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계층적 분류로. 이거는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분류를. 왜? 근데 인간은 분류할 때마다 한 번 분류할 때마다 계속 코드를 쳐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던던시 때문에 인공심층만을 쓰는 거고 빅데이터의 핵심은 리던던시. 리던던시. 그럼 빅데이터를 효율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던던시가 많을수록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비지도학습. 그러나 지도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 전 처리는 리던던시에 대한 처리라 이 말이에요. 리던던시에 대한 처리다. 자, 이런 개념만 알아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일을 시키거나 이 전문가들 일을 할 때 혹은 데이터 처리를 해줄 때 혹은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예상할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거는 인공지능 하지 말고 코드하는 게 쉬운 건지. 왜냐? 돈 차이가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퍼포먼스도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또 인공지능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쓰고 싶어. 아니, 정확하면 컴퓨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를. 왜? 내가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컴퓨터를 쓰면 뭐가 좋아요? 인간 10명이 100명이 할 걸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돈이잖아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100명이 할 거를 내가 컴퓨터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분야에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사업력이 길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는 도구에 그것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뭐든 하든지 컴퓨터를 잘 쓸수록 여러분 돈 번다 이 말이에요. 네. 컴퓨터를 못 쓰면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 여러분이 인간 100명을 써야 돼요. 인건비를. 이게 수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지가.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안 쓰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게 핵심이에요. 컴퓨터를 왜 내가 안 쓰면 컴퓨터라는 도구를 연산 도구를 왜 안 쓰면 왜 경쟁력이 미래엔 떨어지느냐? 당연하죠. 이 이유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으면 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컴퓨터만큼 여러분의 패턴 인식기를 훈련시키든지. 네, 핵심이에요. 자, 리던던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리던던시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 최적화 문제가 하나 떠올려요. 이제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리던던시를 쫙 분석하는데, 분류하는데, 얘가 1년 내내 리던던시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97%나 97.1%나 96.9%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최적화에 대해서 딱 정해놓지 않으면 얘는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0.1%라도. 그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연산기능을 계속 쓴다는 거죠. 전기를 계속 쓴다는 거죠. 연산기능을 계속 쓰고 전기를 쓴다는 건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즉, 야, 그 정도면 됐어. 뭐 그 정도면 큰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수준을 인간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 완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요? 100%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최적화된 수준이 어디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가 달라요. 즉, 이미지 인식은 이미 최적화 단계에 올라갔어요. 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의 인식 수준보다 이미 심층 인공신경망의 인식 수준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통번역은 언제 될 거냐? 우리가 언어의 경계 파괴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최적화 수준이 언제 올라오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언어의 경계가 깨진다고 우리가 신화를 발표하고 또 뭐 인공지능이 통번역을 한다 발표하면 반대가 나와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뭐 전문적인 작가의 수준에 택도 없어. 그거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최적화가 아니라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번역의 분야, 언어의 경계를 파괴를 한다라는 부분의 시나리오를 쓰면 아주 먼 미래가 되죠. 네, 아주 먼 미래.
근데 이걸 최적화 수준으로 낮춰보세요. 그 최적화는 뭘까요? 특별히 그러면 그 분야의 최적화는 뭐냐고 질문을 해야 돼요. 최적화에. 그럼 어떻게 돼요? 통번역의 최적화는 뭘까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잘하면 돼요. 그 최적화의 기준이 전문 탑 A 클래스, 예, 한 번 통역하는데 수백만 원씩 받는 이런 탑 A 클래스의 통번역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서 대화하는데 물건 사고 이거 얼마에서부터 당신 어디 살아요? 취미가 뭔가요? 뭐 이런 것, 뭐 이런 수준, 그것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최적화 수준을 낮추면 이미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이미 경계가 깨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람마다 최적화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읽어야 돼요. 예, 월스트리트저널 정확히 번역해주면 좋단 말이죠. 예, 혹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을 번역해주면 그게 내 최적화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걸 언어별로 다르죠? 제가 보니까 일본 신문을 1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는 최적화 수준에 이미 거의 도달했어요.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요미우리 신문을 번역하는데 구글 인공지능이. 근데 영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한국에서 영어나 영어에서 한국은 또 달라요. 이 최적화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적화의 문제를 가지고 최적화를 어디다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의 경계를 어떻게 깨느냐, 언제 깨느냐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기술을 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예측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그 기술의 원리죠. 원리가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 혁명과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혁신을 제가 나눠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런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문제가 따른다. 신피질은 나름대로 최적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을 저장하지 않아요. 인간의 뇌는. 네. 영어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영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영어의 신피질은 내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한 20년 영어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사회에 오니까 뭐 외국인 1년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뇌는 여러분의 신피질은 더 이상 최적화하지 않아요.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최적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결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력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뭐 전화, 또 학교를 다니는 사람 또 다르겠죠. 네. 그래서 신피질은 알아서 스스로 쓸데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요. 혹은 거꾸로 인간의 뇌가 명령을 내리죠. 최적화를 조절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효율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예측을 했죠. 미래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비즈니스화 될 가능성이 높으냐. 기본적으로 자, 이런 구조를 보면 여러분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 딱 먼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 개다. 하나는 좀 특별한 분야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얘가 학습하는데 개인이 줬을 때 인공지능을 줬을 때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왜? 그 한계는 뭐예요? 빅데이터죠.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빅데이터. 그것도 역시 리던던시가 많은 수준의 빅데이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던던시가 많으려면 빅데이터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빅데이터 없이 리던던시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최적화시키는 거죠. 뽑아가지고. 그래서 리던던시를 극대화시키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전처리예요. 그래야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즉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보낸다라는 말은 데이터가 학습이 리던던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리던던시를 충분한 양으로 왜? 리던던시에 의해서 판별의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해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 기능이에요. 핵심 기능. 그 리던던시에서 하나가 리던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데이터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특징에 따라 학습하죠. 즉 어떤 것을 판별하는데 특징이 되는 데이터들을 잘 집어넣는다. 그래서 리던던시와 특징, 이게 데이터 전처리. 하나 더 들어가면 그게 너무 많으면 비용이 더 들겠죠. 왜? 시간이니까. 그것을 최적화. 이게 데이터 전처리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 지도학습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던던시하고 특징은 누가 알아요? 그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전처리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의 데이터 전처리는 누가 잘 알겠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수학자도 아니고요. 프로그래머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빅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왜냐면 빅데이터가 있으면 시스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전처리를 하겠다. 어차피 퍼포먼스 똑같으니까. 나는 그럼 지도학습을 선택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누구를 뽑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네. 전처리, 전문가예요. 알고리즘은 여러분 개발 안 해도 돼요. 왓슨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은 돈 주고 사고, 쿼리당 사고, 여러분은 데이터 전문가만 데려오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라. 그럼 어떻게 뽑을까? 두 가지다. 리던던시와 특징. 그리고 그것에 이걸 넣으면 처리할 때마다 돈 드니까 가장 적게 돈 들 만큼의 딱 뽑아라. 즉 데이터 표본 추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왓슨을 빌렸어. 알고리즘은 왓슨을 빌렸으면 되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전문가를 데려다 그래서 사기 당해요. 사기. 돈 엄청 부르는데 다 나오고요. 퍼포먼스도 못 내요. 왜? 인공지능 전문가를 부르면 퍼포먼스가 안 나요. 왜?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인공지능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미래학을 잘하면 이 사람이 데이터 처리도 다 할 텐데 몰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기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공지능을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어쩌든 여러분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외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외주 주면 여러분 전부 다 당해요. 왜? 지금은 부르는 게 갑이에요. 인공지능은 수천만 원씩 몇 억씩이에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몰라. 이게 진짜 블랙박스야. 인공지능이 블랙박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외주가 지금 블랙박스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하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그런 줄 알아. 그럼 나중에 돌려보면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이제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도 안 하고 빅데이터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왜 빅데이터냐면 그 방식을 이제 얘는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 오케이. 그럼 나 쿼리비는 낼게. 네. 쿼리비는. 왜냐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못 찾잖아요. 무슨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없어. 이 데이터를 전철해 줄 사람이. 그리고 있어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 못해. 오히려 그 비용이 이제 더 들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 많이 집어넣어야 되죠. 대신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왜? 얘가 처리해서 최적의 효과가 나올 만큼 리던던시하고 특징을 잡아내야 되니까 그 특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리던던시가 어디 더 깔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은 무식한 방식이죠. 무조건 데이터를 있는 대로 전부 다 때려 박는 거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 근데 그 빅데이터를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신경망은 원래는 50년대부터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어요. 언제? SNS가 되면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금융을 전부 다 전산화 시켰어. 공장의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움직임들을, 기계의 움직임이나 뭐 흐름들을 전부 다 데이터 시키는 거예요. 디지털을 전부 다 영일정을 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두 개가 만나 떨어지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이 시대가 온 거예요. 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비용을 줘야 되겠죠. 네, 쓰레기도 다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어디에 뭐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용의 문제예요. 처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현재 인공지능이 굉장히 낮은 수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런과 뭐 예를 들면 패턴 인식과 인식계 처리에 연결도 안 되고 한 몸에서 하나밖에 안 되고 특수 목적 이러지만 쉽게 해서 톱하고 망치하고 글로밖에 없는 게 본드밖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좀 무식하게 해서 그러죠. 웬만한 일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 웬만한 일은. 자동화 다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동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때요? 자동화하면 그 다음 좋잖아요. 이 자동화의 핵심은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할 때까지만 힘들죠. 시간이 걸리지. 한 번 해놓으면 끝이에요. 제가 만약에 미래 예측의 리서치에 자동화를 시키면 전 자동화 시킬 거거든요. 네, 저는 리서처 한 사람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제 것까지 완벽하게 자동화 시키면 저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면 우리 아들은 평생 동안 놀고 먹어도 돼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자동화를 하느냐? 왜 자동화를 하느냐? 라는 거죠. 자, 요 리던던시 말씀드렸고요. 또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봅시다. 잠깐만요. 어차피 뒤에 들어가니까 딱 2장만 더 할게요. 더 자,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 이 다음에는 이제 계층이란 말이에요. 계층 구조. 이게 하향은, 그러니까 상향은 전부터 들어간대요. 점, 빛, 선면, 글자, 단어, 어절, 문장 쫙 올라가요. 그리고 개념도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요. 최고의 고차원적 개념이 진짜 단어만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패턴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차원적인 단어라는 것은 고차원,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것은 패턴의 공통점을 계속 뽑잖아요. 그러면 패턴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에,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공통점을 뽑은 게 상위 패턴이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만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만 가지를 설명하는데 거꾸로 보면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해요. 이게 최상위에 있는 추상화예요. 모든 것을 저걸 설명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설명 못 해, 실제로는. 그게 상위에 있는 개념. 가장 제가 보기에 상위에 있는 개념은 신. 신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설명을 하면 모든 것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 심지어는 사물에도 이 의자에도 신 들어가 있다고 다 할 수 있고, 신의 모든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신에 넣을 수 있어. 그게 최상위. 근데 거꾸로 그걸 부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최상위. 사랑도 모든 걸 다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스토킹도. 근데 이걸 뒤집으면 아무것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 이게 최상위. 왜 그럴까요? 마지막 패턴을 뽑으니까. 그게 패턴의 성격이에요. 패턴의 성격. 네. 신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사랑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패턴으로 올라가면 최상위는 개념은 그렇게 된다. 그게 추상화의 핵심이에요. 거꾸로. 이게 철학적으로. 추상화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쭉 올라가요. 고차원적 개념. 그러면 내려오는 걸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겠죠? 정보가 들어가면 우리는 인간은 정보를 두 번의 방법을 밑에서 들어오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해가는 거예요.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갖고 거꾸로 한번 입력되면 이거는 양방의 방향성이 인간의 뉴런 신경계는 방향성 두 개예요. 하위의 상위, 상위의 하위. 그 다음에 순차적, 그 다음에 순차가 없이 이렇게 돼요. 예, 꿈은 순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예측이나 기억이에요. 기억과 예측.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예,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pple is red라고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에 문장 개념이죠. 문장 개념에 애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쭉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저게 빨간색이고 둥그렇고 꼭지가 있고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사과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추론의 개념. 네, 추론의 개념.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냐? 뭐냐? Apple is red라는 게 우리가 정해지죠. 상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is가 나올 거야. 애플 is 나왔죠? 그 다음에 red라는 단어 예측을 하잖아요. red가 나올 거야. 자, 이 말은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인공지능 제가 이제 설명하잖아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뒷말 알죠? 네.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 뇌가 그 다음에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말 나올 거야. 소장님, 뻔해 그 말 나와. 그 다음에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작동 방식, 예측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패턴대로 위에서 아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패턴 인식기가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을 단계 넘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원리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레이 커즈와일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컴퓨터 연산이 예를 들면은 벌레의 수준, 쥐의 수준, 한 인간의 수준, 인류 전체의 수준으로 연산력이 높아진다. 이 말만 설명이 돼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럼 도대체 뭘로 계산했는지. 찍었나? 근데 커즈와일은 분명히 자기가 수학적 계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했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레이 커즈와일의 다른 책이나 제가 이걸 쭉 하고 보니까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아마 그 계산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다 계층화를 설명했죠? 계층의 단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질문. 그럼 계층에서 계층으로 얘가 넘어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든 아래로 내려오든 계층에서 계층으로 넘어갈 때 속도가 얼마나 되냐죠. 뇌가 그 다음 계층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처리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계층을 넘어갈 때. 그게 있겠죠? 자, 패턴 인식기가 작동할 때 인간의 뇌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100분의 1초, 10분의 1초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점에서 선으로 가요. 섬에서 면으로 가고 단어에서 문장으로 올라가. 이게 10분의 1초나 100분의 1초. 우리가 인지를 못해. 100분의 1초 되면. 그냥 아는 거예요. 예. 애플리에서 하면 그 다음에 레드가 바로 나오는 거죠. 100분의 1초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게 걸리는 건 10분의 1초. 심지어는 오래 걸리는 것은 1초 이상도 걸려요.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게 뇌가
기억된 패턴을 꺼낼 때, 패턴에서 패턴으로 넘어갈 때, 혹은 패턴을 저장시킬 때의 속도예요. 뇌의 CPU 속도라 이 말이에요. 연산의 기본적인 속도.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컴퓨팅 역량은 이 속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왜? 패턴 저장 원리는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공간이 확장되는, 즉 패턴 인식기가 늘어나는 속도. 아까 만분의 1이라고 했죠? 현재 뉴런 신경망이 만분의 1. 그게 얼마만큼 인간 수준으로 올라오느냐. 그것의 발전 속도. 하나의 신경망 안에 그걸 늘리는 발전 속도. 혹은 그걸 연관시키는 속도. 연결시키는 속도. 병렬로. 또 하나는 이거. 패턴을 넘어갈 때 연산 속도니까 그 패턴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쫙 나눠보면. 그러면 그 패턴들을 인식하는 막 쪼갰더니 그 패턴의 단계가 100개다, 200개다, 300개다 그러면 인간은 100분의 1초로 하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컴퓨터도 그것을 계산 속도가 나오겠죠. 연산 속도. 그 패턴을 넘어갈 때, 패턴을 넘겨갈 때 계산을 해보면 컴퓨터 연산 속도가 나오겠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쯤 인간의 원 휴먼 브레인의 연산 속도를 넘어갈 것이냐, 컴퓨터가. 인류 전체를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하죠. 그 방식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붙이죠. 우리도 이런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쯤 컴퓨터가 인간의 수준을, 혹은 언제쯤 컴퓨터가 우리가 하는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걸 이제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델파이를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내가 못하면 델파이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실 계산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워들어서 직감으로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대충. 근데 그것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요 정도 걸렸어. 요 정도 걸렸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금융위가 오는데 한 10년 걸렸어. 한 20년 걸렸어. 이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 계산을 안 해볼 뿐이죠. 경험에 의한 계산이에요. 굉장히 어림샘의 계산. 어떤 사람은 어림샘의 계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레이커즈왈처럼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계산에 대해서 델파이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델파이는 물어보고 평균치를 자꾸 수렴시키는 거예요. 질문을 좁혀가거나 질문을 달리해가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답을 끌어내는 데에 대해서 퍼포먼스 끌어내서 자꾸 질문을 던져서 반복시키면서 혹은 학습시키면서 평균치를 뽑아내죠. 이게 델파이. 델파이 간단한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델파이를 많이 쓴다. 어떤 기관이. 주가 델파이다. 그러면 그 기관은 예측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측 역량이 내부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하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부자가 된 경험이 없어.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런데 부자에 대한 책을 써. 그런 방법은 뭘까요? 부자들 찾아가면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 라는 거죠.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혹은 부자들의 몇 가지 법칙. 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물어봐서. 델파이. 특색을 뽑아내서.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평균치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자기가 계산한, 레이커즈왈은 자기가 계산해요. 뭘로? 이런 이론을 가지고. 두 가지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예측할 때 델파이를 쓸 것이냐, 혹은 내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알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델파이로 뽑아내는 것보단 사실은 여러분들이 명성이나 신뢰도는 이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계산하는 게 사람들한테 직감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을 쓸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뭔가를 타이밍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커즈왈의 방식이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이게 최종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제가 책에다가, 이 책이 아마 인공지능 책이 3권의 시리즈로 나와요. 하나는 이제 지식노마드에서 나오는데 기술과 비즈니스, 커머셜 영역으로. 두 번째는 넥서스에서 나와요. 올 지식노마드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 같고요. 넥서스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인문사회 철학적인 어프로치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교 서적, 기독교 서적에서 나와요. 규장에서 나오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 중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 신학적, 영적인 접목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책이 한 번에 다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500페이지씩 한 1500페이지, 한 2000페이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자세한 얘기는 그때 쓸 테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만 썼습니다. 아무튼 그때 안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책들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하겠습니다.